네, 에이펙 정상회의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이어서 엔비디아의 대규모 투자 발표까지 굵직한 성과들이 있었는데요. 여야도 이에 대해서 각각 평가를 내놨습니다. 관련 내용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그리고 최수영 정치평론가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설명드린 것처럼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 극적인 타결을 이루었고 엔비디아의 대규모 투자 약속 그리고 시진핑 주석과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회담까지 여러 장면들이 있었는데요. 경주선언 채택으로 일단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 어떤 장면이 가장 눈에 띄었는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글쎄요, 모든 장면이 다 인상적이었던 것 같고 2005년도에도 부산에서 에이펙이 열린 적이 있어요. 그때 노무현 정권 때였는데 그때에 비해서 이번이 상당히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특히 한미 관세 협상의 전망이 그렇게 밝지 않은 상황이었고 또 일본 총리도 강경 우파란 이제 그런 평가가 많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대단히 까다로운 상대들입니다. 특히 한중 관계 자체도 2016년도부터 한중 관계가 대단히 불편한 관계예요. 한중 관계가 사드 배치 2016년도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한한용도 그렇고. 근데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이걸 어떻게 이제 관철해 내느냐의 문제입니다. 단순하게 에이펙 주재국 의장으로서의 문제가 아니라. 근데 어쨌든 관세 협상도 타결이 됐고 또 한일 간의 관계도 셔틀 외교가 복원됐다고 다시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시바 총리와 상당히 이제 셔틀 외교 잘 복원을 했단 말이죠. 또 한중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야말로 한중 관계가 불편했던 관계를 이제 복원됐다, 이제 전면적인 복원이다라고 양국 정상이 얘기할 정도로. 또 시진핑 주석도 한중 관계는 떼일래야 뗄 수 없는 이웃이다, 이사할 수 없는 이웃 아니냐 이런 말도 했어요. 그런 걸로 볼 때 전체적으로 이번 에이펙이 우리 한국의 국익이라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었고 특히 이제 미중 관계도 이 패권 경쟁이 점점 이제 수위가 높아진 상황 속에서 어쨌든 간에 한중, 중미, 미국, 중국 이 미중 두 나라가 급한 불은 껐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가교 국가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하면서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격 위상을 드러낸 그런 여러 가지 에이펙 회담이었기 때문에 이른바 경제 지도자 회의죠. 그러면서 상당히 그 의미가 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과가 있었고 또 가교의 역할도 잘 수행을 했다라고 평가하셨는데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을까요? 저는 뭐 한 세 가지 정도 꼽겠습니다. 먼저 일단 그동안 굉장히 불확실성 요인으로 남았던 한미 정상이 만나서 관세 협상에 대한 타결을 이뤘던 것. 이거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미뤄 짐작해 보면은 연말까지도 갈 수 있었는데 그러나 전격 타결이 되고 이른바 스몰 딜도 아닌 빅딜이 되면서 굉장히 우리 경제에 뒤로진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물론 이제 과제가 앞으로 팩트 시트를 어떻게 할 것인지 MOU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양쪽의 한미가 양국의 법적 제도적 보완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과제는 남았습니다만은 그게 가장 불확실성을 제거했던 게 가장 큰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실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가지고 싶어 했던 핵 잠수함에 대해서 일단 미국이 승인해줬다는 것.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그 필라델피아에서 제조하라는 걸 얘기를 했지만 어떤 식으로도 지금 단초가 끼워졌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 부분이 우리로서는 굉장히 수건인 것은 맞지만 이게 동북아 질서에 미치는 영향도 크단 말이죠. 일본의 반발, 그다음에 중국의 긴장, 그다음에 북한의 변수 이런 것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어찌되었건 이제 디젤에서 핵의 시대로 갈 수 있다면 우리 안보 상황에서는 대단히 큰 변곡점을 맞이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예측치 못했던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굉장히 큰 성과로 제가 두 번째를 꼽고요. 마지막으로 이번에 경주선언이 있었는데 이례적으로 이제 자유무역 시대에 대한 얘기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보호무역주의가 열렸고 그다음에 AI가 경주선언에 들어갔는데 이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상당한 그 큰 시그널이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는 이제까지 자유무역으로 성장한 그런 국가인데 이렇게 이제 보호무역주의로 다시 돌아가는 과정에서 자 그럼 앞으로 이제 미국과 중국 이런 관세 전쟁 사이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이런 점들이 큰 과제가 됐다 해서 이 세 가지가 저는 이번 에이펙이 남겨준 가장 큰 의미가 아닌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두 분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치권에서도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출범 5개월 만에 한미 일중 정상회담을 모두 성공적으로 마쳤다라고 평가를 했지만 국민의힘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깜깜이 협상이라고 또 한중 정상회담은 소리만 요란했다, 빈술의 외교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먼저 양당의 반응 들어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관세협정 잘했고 어제 시진핑 국가주석하고 만나서
이제 한국하고 중국하고 잘 지내기로 했습니다. 미국하고도 잘 지내고 중국하고도 잘 지내면 우리에게 이익이 엄청나게 커요. 국익이 많이 좋아졌어요. 중국의 잠수함 탐지라는 말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가 대통령실에서 뒤늦게 특정 국가의 잠수함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이미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을 했던 상황이 되었고 네, 이렇게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먼저 뭐 어떻게 보셨는지 최 교수님 먼저 근데 여쭤볼게요. 제가 아까 아침에 이제 송원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제 말씀을 하는 걸 보면서 예. 좀 그래도 긍정 평가를 하면서 그러나 이제 불확실한 점이 아직 남아 있죠. 아까 우리 최소영 평론가님 말씀처럼 팩트 시크 문제도 남아 시트 문제도 남아 있고 MOU를 어떻게 작성하냐 문제 이런 것도 남아 있기 때문에 여전히 뭐 갈 길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건 전 지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야당이 그런 거 지적 안 하면 야당이 아니니까. 근데 지금 오늘 이제 국민의힘에서 발표하는 저 내용은 에이펙 정상회담의 성과라든지 또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것마저 깎아내리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저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평가할 만한 거 평가하고 한미 관세 협상 어쨌든 타결 잘 된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번에 이 정상회담에서 타결이 안 됐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던 거 아니에요? 미국이 요구했던 거는 250억 불을 8년 동안 내라는 거였고 그거 잘 선방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150억 불과 이제 미국이 주장했던 250억 불 사이에서 나름의 균형을 취한 거니까 그런 걸 평가할 수 있다고 봐요. 긍정 평가하면서 그리고 한중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아까 말씀 나왔던 그 핵 추진 잠수함 예. 우리로서는 큰 성과예요. 안보도 그렇고 지금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진 나라가 6개 나라인가밖에 안 됩니다. 6개인가 7개밖에 안 돼요.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나름 이제 안보 측면에서도 평가할 만한 건데 그거를 평가하지 않고 중국을 자극했다라는 취지의 얘기 좀 그거야말로 본질을 전 벗어난 얘기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 뭐 여러 가지를 비판할 수 있겠으나 아까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의 그 평가와 비판은 좀 비난을 위한 비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좀 솔직히 저는 그 맨 처음에 그 평가를 들으면 좀 뜨겁겠어요. 저렇게까지 평가할 건 아니지 않는가. 나중에 다른 자리 또는 뭐 일단 평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나 이러이러한 점은 아쉬움이 있다. 우리 야당과 협의에 나가자. 뭐 이렇게 가야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국내 정치에서는 뭐 또 내일부터 또 이제 뭐 국감도 끝나고 그랬으니까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산도 그렇고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에이펙 정상회담 너무 이 형편없이 깎아내리는 게 오히려 전 중도층 민심에 잘 설득되지 않을 것 같은 느낌도 들었다는 게 저의 기본 생각입니다. 예. 예.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조금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했다. 이 부분에 좀 공감하시는지도 궁금하고. 저는 뭐 그 점은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걸 의도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도 봐요. 그냥 북한이라든가 북한 정도만 언급해도 될 일인데 중국의 잠수함까지 우리가 견제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중 정상을 앞두고 바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귀에는 그게 네 개의 캔디처럼 달콤하게 들렸을지 모르겠으나 우리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그거는 사실 대통령의 발언은 최종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좀 정말 그 수위 조절할 필요가 있었다는 생각인데 저도 대통령실에 아마 후반부에 가서 이거는 특정 국가를 지칭한 게 아니라고 이제 불은 껐습니다만 어쨌든 이미 말이 나온 이상 그것은 실언은 분명해 보이고요. 앞으로 그런 외교 활동에서는 좀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부분들은 좀 고려해야 될 대상이 된다고 보고 다만 저도 야당이 여기에 대해서 너무 이제 박하게 평가하는 거는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는 건 맞아요. 저는 어쨌든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은 예상치 못한 성과 핵잠도 있었고 나머지 여러 가지 부분들 한일 정상회담은 어쨌든 서툴르게 복원 한중에서는 그나마 현재 상태를 스탠스를 유지하는 정도로 했기 때문에 평타 정도는 제가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참 야당의 얘기가 이번 예산 국회를 통해서 자 그러면 앞으로 미국에 가는 200억 불 해마다 가는 200억 불에서 어떻게 가는지 우리가 꼼꼼히 점검하겠다. 그다음에 핵잠 같은 경우에 미국에 그러면 앞으로 제도와 법령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국가의 대비책은 무엇이냐 이렇게 사안별로 꼼꼼하게 지적하고 묻는 그 정도라면은 국민적인 동의를 얻었겠지만 뭐 이번 회담 자체와 에이펙을 전부 빈수레로 좀 지칭하는 거는 조금 야당의 평가가 좀 받겠다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앞으로 예산 국회라든가 이번에 이제 마지막 12월 정기국회까지 야당의 존재감을 오히려 후속 조치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를 잘 짚어내는 것으로 보여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또 같은 취지에서 좀 질문을 드려보자면 이제 외교 슈퍼위크가 좀 마무리가 되고 한미 관세 협상의 이제 마무리 단계 뭐 MOU 협약이라든가
그리고 뭐 핵추진 잠수함 건조 관련해서도 국회와 미 의회 승인 같은 절차가 남아 있는데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외교 부분에서 어느 부분에 더 좀 중점을 두어서 앞으로 해나가야 할지 어떻게 보고 굉장히 이제 계십니까? 한미 관세 협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미 관세 협상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팩트시트물을 작성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MOU를 어떻게 이제 만드느냐의 문제예요. 그 과정 속에서 아마 세밀한 것들, 이른바 디테일한 것들, 디테일한 부분들이 역시 한미 양국 간에 상당히 논의할 게 많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은 우리가 여전히 이제 긴장의 끈을 늦추면 안 되겠죠. 그게 가장 큰 것이고 핵추진 잠수함은 이제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네. 그건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예전부터 우리가 바라왔던 바예요. 너무 늦었죠. 물론 호주에게 주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준다고 합니다만 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일단 합의가 됐다고 합니다만 또 어떤 변수가 돌발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모든 게 이번에 이제 그 합의됐던 한중 간에 또 한미 간에 한일 간에 뭐 특별하게 합의됐다고 보기보다는 이제 새로운 신임 총리가 앞으로 이제 한국에 대해서 과거사 관련해 가지고 어떠한 또 돌발 변수가 나올지 몰라요. 일단 국내 정치는 또 있는 거니까 일본 내부에서 예. 그런 점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되는 것이고 한중 간은 말이죠. 원론적이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던 게 아니라 70조 원의 그 통화 스와프도 다시 연장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한 성과예요. 성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잘 이어 나가야 되는 이런 과제를 남기고 있는 것이고 한미 관세에 관련돼서 이제 우리나라의 의회 통과가 필요한 거죠. 미 의회도 그렇고 우리나라 국회도 그렇고 말이죠. 이런 어떤 세밀한 부분이 남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제 야당과 잘 이제 협의를 해 나가고 이제 같이 야당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과도할 정도로 아까 빈수레다. 이건 제가 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태도로 임하는 게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이건 무슨 야당과 여당의 뭐 정당 지지도 차원, 정치적인 측면을 떠나서 그런 여러 가지 산적한 과제가 분명히 남아 있죠. 예. 네, 야당의 협조도 특히 필요하다라고 네.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떤 네. 촉불치 부분 있으시죠? 네, 전 몇 가지 좀 주문드리고 싶을 게 있는 게 이제 이런 거죠. 그럼 앞으로 미국이 이제 우리의 국익에 손상되지 않게 만약 우리도 이익을 가져갈 게 투자하겠다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매년 200억 불씩 하는 투자를 하는 것을 그렇게 한다고 양쪽 간에 맺었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전판을 놔뒀다고 얘기하지만 미국의 러트닉 장관은 알래스카 에너지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굉장히 리스크가 큰 사업이에요. 그럼 정말 그런 게 우리의 안전이 담보가 되는지 정부가 꼼꼼히 짚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매년 200억 달러 이하로 이제 돈을 준다고는 하는데 이게 지금 환율이 그러니까 달러화가 안정적일 땐 상관없는데 달러의 변동폭이 클 때 그럼 과연 이걸 어떻게 미국과 또 얘기할 것이냐. 환율 문제가 연동될 때는 이런 것들은 세부 조항이 있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꼭 짚어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이 뭐 잠수함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원자력 협정 같은 경우에 개정 문제도 제도적으로 남아 있는 데다가 더 중요한 거 이게 지금 미국 필라델피아 도크에서 만일 핵잠을 한다 그러면 1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예. 3년 있으면 트럼프 퇴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약속은 또 언제까지 유효한 건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우리 국내에서 먼저 제조하면서 미국의 동의를 사후적으로 이끌어내고 제도까지 보완하는 방법을 우리 정부도 어떻게 요구할 건지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총론적인 타결 그다음에 큰 틀에서의 합의로 봐야지 나머지 우리 정부가 더 역량을 집중해서 보여줄 일들이 너무 많아서 야당은 그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어떤 대책을 계속적으로 추진 점검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고 그다음에 정부 여당은 이걸 너무 자화자찬할 게 아니라 이걸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각오로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 시대로 넘어가는 이 엄청난 변곡점에서 지금 이게 딱 한 번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 뉴노멀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걸 알고 예. 여러 가지 방안들 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남아있는 과제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주제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정상회의가 계속 이어지는 동안 국회에서는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자녀 축의금 논란에 대해서 일단 최민희 위원장이 사과를 하기는 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위원장직을 사퇴해야 한다라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고 뭐 그 이상의 움직임은 아직은 없는 상황인 건데 앞으로의 좀 정치적인 파장은 어떻게 예측을 하고 계세요? 과방위가 이번 국감 때 굉장히 어떤 뭐라고 할까요? 국감의 아주 중요한 상임이었어요. 과방위가 그랬고 이제 법제사법위원회가 그랬고 법사위 과방위가 어떤 이번 굉장히 국감 때 시끄러웠었는데 과방위는 이게 단순하게 이 과방위 전체 회의 문제보다 최민희 위원장 개인의 문제가 자꾸 이제 불거지면서 결국은 이제 국감이 끝나고 나서도 여전히 좀 있을 것 같아요. 사과했습니다만 그 이제 자녀 결혼식 그 시기라든지 그 축의금을 받았다가 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 뇌물죄로 고발한 상태예요. 지금 야당에도 고발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여전히 있을 것 같은데
사과는 하긴 했습니다. 하긴 했는데 지금 야당에서 계속 과방위원장 지금 사임해라라고 하는데 지금 여당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약간 비판 소리가 나왔다 하더라도 이렇게 여당 내에서 이 과방위원장, 상임위원장 사퇴된다 이게 목소리가 이렇게 힘을 얻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뭐 그대로 갈 겁니다. 갈 텐데 뭐 어차피 이제 이슈가 묻히겠죠. 묻히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국민들 특히 중도층에 어떻게 작용할까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고발을 했으니까 수사가 진행이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고발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이번 과방위는 정말 과방위가 그 의제가 맞는 상임위원회거든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인데 지나치 한 특정 개인 위원장의 어떤 이 사적인 문제가 많이 논란이 돼서 대단히 아쉬움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좀 최민희 위원장의 개인적인 문제로 국감이 약간 네. 좀 뒤처진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위원장직은 내려놔야 네. 한다라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어요. 계속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저는 정치적, 도덕적, 윤리적으로 상임위원장을 유지하기에는 너무 많은 비판에 지금 그 기로에 접어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뭐 김영란법 위반, 그러니까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을 떠나서 그동안 보여줬던 과방위원장으로서의 그 언행과 모습들은 사실 정치적 중립을 과급적 지켜야 하는 위원장, 상임위원장의 자세로 매우 부적절했고 더더군다나 MBC 보도본부장에 대해서 보도 내용에 대한 질문에 답이 안 나오니까 퇴장을 시킨 거는 사실은 어찌 보면은 편집권에 대한 굉장히 침해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건 과방위원장이었기 때문에 더 민감한 사안이었고 그다음에 뭐 방미심의위원회에다가 뭐 유튜브에 올라왔던 그런 이제 그 인터넷 보도들을 좀 내는 거 어떻게 되느냐 과정을 묻는 자체도 그 자체가 이미 굉장한 갑질이잖아요. 사실 문의했다고는 얘기하는데 과방위원장 자격으로 문의하는 게 그게 문의입니까? 어찌 보면 그게 압력으로 느껴지지. 이 모든 것들이 그 직을 굉장히 사적으로 남용한 거 아니냐 그런 이제 오해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민주당의 입장대로 상임위가 진행되고 국감이 진행되는 동안 과방위원장 사퇴는 조금 위원장 사퇴는 무리하다. 그러면 이건 국감 끝난 다음에 저는 거취를 정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더군다나 방송 3법 이른바 민주당이 얘기하는 개혁 방송 3법 개혁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개혁이라는 말이 힘을 받기 위해서라도 과방위원장이 이렇게 메신저가 흠결 있는 상태에서 계속 자리에 앉아서 이런 법안들의 후속 추진을 한다는 거 과연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민주당은 뭐 국민이 판단할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국민이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거취를 빨리 결정하는 게 오히려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한 우호적 시선을 보낼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민주당 지도부가 이 문제를 너무 좌고우면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판결 내용을 놓고도 여야 공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야가 이제 전혀 다른 입장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무죄가 확인됐다라면서 공소 취하해야 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반면 국민의힘은 법원이 권력형 비리를 인정했다라고 대통령의 사법 판단을 촉구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건 이게 재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재판부가 이제 김만배, 유동규 전 뭐 성남개발도시공사, 성남도계공 기획본부장에 대해서 징역을 8년의 중형을 내렸어요. 김만배 화천대유 주주에게도 그랬고 예. 추징금도 내리고 벌금도 내렸는데 이번에 그 판결 보면 같은 재판부인데 대단히 애매하게 판단을 했어요. 그 여당과 야당이 다 각자 입장에서 해석할 수 있는 정도의 재판 판결을 내놨어요. 판시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재판부가 유동규 전 본부장이 사업 과정에서 단독으로 결정을 내릴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다라는 그 판시를 한 게 하나 있고, 그 또 하나는 또 이재명 당시 시장이 민간업체 유착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이게 전혀 상반되는 듯한 이런 판시를 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여야가 다른 입장을 내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재판부가 이건 물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애매한 이제 이 판시를 것 같은데. 자꾸 법원이 이렇게 하니까 잠깐 불신을 받는 것 같아요. 입장 한쪽으로 분명히 얘기를 해야죠. 네. 이거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이건 이게 재판부가 다른 재판부라면 이게 이해가 가요.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재판부에서 이렇게 상반되는 듯한 이러한 판시를 하는 것 이건 전 이렇게 자꾸 정쟁의 소지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오히려 재판부가 좀 분명한 입장을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당장 재개돼야 한다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 이번 실형을 받은 남욱 그 변호사 이런 얘기했잖아요. 법정에서 이재명 시장의 의사에 따라 모든 게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진술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모든 과정 그러니까 초과 이 환수를 충분히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안 하고 수천억 원의 이익을 민간업자에게 몰아주는 이 사안 자체를 결제를 누가 했느냐 따져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최종 결재권자가 시장이라면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시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하잖아요. 얼마 전 국회에 나왔던 법제처장이 5개 재판이 모두 다 무죄라고 확신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법원이 이렇게 말하자면은 약간 의혹이 남아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판결 내렸다면 차라리 재판 제기를 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의 무죄를 입증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바로 재판이 재개돼가지고 예.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떳떳하다면 무죄를 입증해라 법원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이번에 공모자들 관련자들이 전부 유죄 판결 받고 4년에서 8년까지의 징역형을 받았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가 정말 무관했을까 책임이 없을까 저는 이거는 많은 국민적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판단돼서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논하기 전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 먼저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이 사안은 말이죠. 예. 국민의힘이 제가 현실적인 말씀드릴게요. 현직 대통령이 지지율이 지금 50% 넘는 대통령이 재판할 수 있겠어요? 제가 볼 때 장담컨대 100% 불가능해요. 법리를 따지는 게 아니라 예. 헌법 84조의 탄핵소추권이 기소냐 아니냐를 따지자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현직 대통령의 재판이 불가능하면 국민의힘도 이거 그만 주장해야 돼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현실적인 어려움이다. 게다가 이런 혐의가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된 거였어요. 이거 이 한두 번 뭐 정쟁 차원에서 그리고 공세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는데 대장동 재판 이거 이제 이 사람들 내려졌다고 해가지고 이거 재판 재개해라? 이거 뭐 국민의힘도 재판 재개된다 생각 안 할 거예요. 이런 거 하면 정쟁의 소지가 있어요. 재판 정쟁만 중단이 보고 임기 된다. 때까지 이제 중단됐으니까 이건 놔두고 좀 다른 얘기를 해야죠. 이 재판 가지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저는 별로 실익이 없다 국민의힘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혹시 덧붙이실 말씀? 이건 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도 국회가 728조 원 규모의 예산안 심사에 이제 착수를 하게 됩니다. 벌써부터 여야가 예산안 심사를 둘러싼 신경전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앞으로 좀 어떤 부분을 중점에 두고 심사를 해야 할지 또 제때 예산안 처리가 가능할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재판 이제 이 예산이 항상 이제 12월 2일 날 헌법에도 나와 있고 이제 예산법에 나와 있는 건데 이게 항상 그렇게 안 돼온 적이 많았어요. 네. 올해는 여야가 또 이걸 가지고 이게 왜냐면 국회가 예산국회니까 정기국회가 또 이재명 표 예산이다 해가지고 또 확장 예정이다 아마 굉장히 갈등이 많을 텐데 또 그렇게 갈등을 하는 거죠. 여야가 서로 입장이 다르고 야당은 가능하면 깎으려 하고 이럴 테니까 아무튼 그러나 이번 예산국회도 이게 진짜 예산을 심의했으면 좋겠어요. 예산국회라고 말은 하는데 예결위가 전부 정쟁적인 얘기만 있어요. 정책을 얘기하라는 자리인데 그냥 정치적인 이러한 또 정쟁의 장으로 변할까 봐 그게 우려스럽다 해서 여야 뭐도 특히 야당도 인정권이 인정하면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하여튼 그 법에서 인정한 그 헌법에 나와 있는 그 기한 좀 지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한을 지키기 위해서 네. 여야가 모두 노력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네, 여당 입장에서는 예비비를 좀 줄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확장 재정을 자꾸 하는데 내년에 국채 발행을 더 해야 되는 상황에서 자꾸 예비비까지 하면은 지난 정부 거는 예비비 다 깎아놓고 이번 정부 예비비는 증액하겠다 그러면은 그건 내로남불이잖아요. 그러니까 확장 재정하는 차원에서 예비비를 줄여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좀 그 예산폭을 줄여내는 게 좀 맞다고 보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 송곳 검증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200억 불, 미국에 투자한 200억 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자 그러면 또 국채 발행은 어떤 방식으로 또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뭐 기본소득이라든가 이제 지역 화폐라든가 이런 부분들, 포퓰리즘, 약간 현금성 예산으로 쓰여질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국채 발행하면서까지 과연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게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걸 꼼꼼히 따져야 되고 야당의 또 그런 지적이 올바르다 판단되면은 민주당 수용해줘야 합니다. 뭐 민주당이 정권을 가졌다고 278조, 728조죠. 이걸 다 그다음 원안 통과시키겠다 이런 자세로 가면은 12월 2일이죠. 법안 그 통과 법정 시한 다 넘길 테니까 어찌됐건 이 부분에 대한 그 야당과 여당의 좀 더 예. 생산적인 논쟁을 저도 기대한다는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청열 용인대 특임 교수 그리고 최수용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